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관련 검찰 압수수색팀이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이 길어진 데 대해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 입회 등을 요구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노래방에서 심하게 폭행한 가해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일제 때부터 점유해온 땅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킨 데 대해 대법원이 국가 소유가 맞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재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4,450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9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후폭풍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아침 9시가 좀 지나면서부터 11시간가량 압수수색한 걸 두고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조 장관 지지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해도 너무한다 6글자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조국 장관 자택 9시간째 탈탈 털어 같은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붙여 출고했고 포털 메인 페이지엔 그런 기사가 떠 있어 지지자들의 분노를 활활 부채질했습니다. 도대체 50평 남짓한 아파트 하나를 11시간이나 걸려 털 게 뭐가 있냐는 분노의 성토입니다. 여기에 어디서부터 그런 말이 시작됐는진 모르겠으나 압수수색 나간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놀러 갔냐? 거기서 자장면이 넘어가냐? 검찰, 니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는 식의 비난입니다. 작가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압수수색과 자장면에 상처받은 건 그와 그의 가족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 가슴이 짓밟힌 거다라고 적었습니다. 공 씨는 오늘도 본인 페이스북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압수수색과 자장면이 그를 가장 많이 상처 줬겠지. 그러나 조금은 나은 세상을 염원했던 우리 또한 깊이 상처받았다고 썼습니다. 자장면과 검찰의 조합이 공식 글에선 무슨 민주주의의 적, 만고의 역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자장면 우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낸 압수수색이 11시간 소요된 데 대해 설명하는 입장문 문자를 통해서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길어진 데 대해 먼저 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해서 오기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압수 대상 범위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있어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2차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요약하면 통상보다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진 건 검찰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인 조 장관 가족이 법적인 권리를 꼼꼼히 행사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해명입니다. 자장면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자장면을 주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조 장관 집에 금고가 있고 금고를 열기 위해 기술자를 부르느라 압색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압색과 자장면에 국민들 가슴이 짓밟힌 거다, 상처받았다고 주장한 공지영 씨가 자장면 먹은 적 없다는 검찰 해명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밝힐 계획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공지영 씨 얘기를 하나 더 하면 공 씨는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한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국가 부르며 친했던 그의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쉴드를 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계자당 갈 수도 있겠구나. 돈하고 권력 주면.
계자당은 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돈과 권력을 탐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확신. 공지영 씨는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의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유학 시절을 두고선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무르고 박사도 못 땄다는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진중권 교수가 1998년 펴낸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조선일보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전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비틀어 패러디해 이른바 박정희 신화와 극우의 멘탈리티를 해부해 조각낸 책입니다. 거기서 이른바 확증 편향 관련 나치 히틀러 추종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패전이 확실시되자 히틀러는 지하 비밀 벙커에서 자살합니다. 측근들이 시신을 극비리에 처리합니다. 연합군은 확실한 승전 전리품인 히틀러의 시신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말로를 두고 히틀러의 추종자들은 시신이 없다, 총통은 살아계시다는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입니다. 조국을 기준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나누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에 기반해 상대를 물어뜯고 핥히어대고 수사 대상이 그게 다가 아니긴 하지만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 허위 잡아내자고 검찰 최정예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화력을 몽땅 쏟아붓고 있는 작금의 검찰 수사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움직여 보려 하는 구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국 장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과 권력에 환장한 적폐로 보는 것도 절대 온당치 않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정도를 가며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006년생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대상인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른바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또 터지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정 문제가 다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노랫소리가 시끄러운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엔 피를 잔뜩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지난 21일 저녁 6시쯤 수원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언니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7명의 여중생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엔 어제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들을 필히 엄중 처벌해서 사람의 인권을 박탈한 죄가 어떤 것인지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22만 명 가까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 대상 청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7년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관련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40만 명 넘게 동참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그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원 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 7명에 대해 경찰은 어제 법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과 별도로 범행이나 비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소년범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촉법 소년의 경우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범죄 행위 혹은 범죄 행위에 굉장히 접근해 있지만은 연령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가 이제 촉법소년인데 관련해서 국회엔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소년부에 사는 게 아니고 형사법원에서 성인과 똑같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 제한 관련된 것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에 대한 특례들이 좀 있거든요. 형사 특례들. 네. 그걸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지만 여야가 정쟁에 휩싸이면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고 소년범의 경우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 기류도 여전합니다. 법무부는 일단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별도의 소년범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 등 청소년 범죄나 비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양은 냄비처럼 발작 들끓고 마는 것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교도소 재소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4,450원 반환 소송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교도소 재소자 출신인 하모 씨 사연입니다. 네. 이 하 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해당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제 조정기일을 지정을 하자 이제 법정에 가는 걸 교도소에선 이르며 출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출정 비용으로 이제 교도소에서 하 씨 영치금에서 4,450원을 인출해 간 건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법정까지 데려다 주는 비용 4,450원을 이제 하 씨 영치금에서 미리 받은 겁니다. 네. 원래 수감자들을 법원에 이렇게 호송을 하면은 돈을 받는 건가요? 이게 뭐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네. 일단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당연히 구치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법정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 민사소송은 비용 당사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에 따라서 네. 출정 비용을 재소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라 출정 비용을 영치금에서 인출을 했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원래 잡혔던 이 조정기일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네. 하 씨가 실제 법정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 씨는 출소 후에 법정에 가지 않았으니 내 영치금에서 인출해 갔던 이 4,450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근데 교도소가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가 그러니까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네.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건데요. 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 구조 결정을 내렸지만 네. 하 씨는 이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나홀로 소송에 나섰고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4,450원짜리 소송에 나설 변호사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하 씨는 네. 법률구조공단에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네. 공단에서 사건을 맡아서 이제 항소심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은 특정일에 민사재판에 출정하지 않았음에도 출정 비용을 출금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면서 국가는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출정 비용 징수는 법무부 지침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이에 교도소 측은 또 수용 중이나 출소 직후엔 아무 이의 제기가 없다가 이제야 이를 신청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뭐 그래서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2심은 이제 1심의 판결을 전부 뒤집고 하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법원은 일단 출정 비용 징수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교도소 주장에 대해선 네. 내부 보고문이나 지침은 업무 처리를 위한 기준에 불과해 내부적 효력을 가질 뿐 일반 국민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에 출정 비용은 차량 운행비를 보전하기 위한 실비 징수임에도 민사 출정을 하지 않은 이상 영치금에서 출금한 4,450원은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교도소 말대로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면은 그동안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는 거 아닌가요?
네,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하씨 대리인을 맡은 유근성 변호사는 네. 재소자가 교도소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유가 생겨도 불이익을 우려해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재소자가 교도소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교도소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고 재소자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유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아무리 국가라도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재소자라도 부당이득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어 보이는데 거창한 담론이나 개혁도 좋지만 이런 소소해서 안 보이는 일상의 비합리들 이런 것들부터 좀 빨리 바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제 때인 1944년부터 땅 주인에게서 승낙을 얻고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 땅은 집을 짓고 산 사람이나 후손들 땅일까요? 국가 땅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67살 박모 씨라고 하는데요. 박 씨 부친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경북 경주의 한 땅에 지은 집에 대한 사용 승인을 지주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부친 사망 후에는 박 씨가 건물을 물려받아 관리하며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국가는 해당 토지에 대해 주인 없는 땅, 무주 부동산 공고를 내고 국가 소유로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부친 때부터 오랜 기간 이 땅을 점유해온 만큼 국가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가 소유권을 다툰 땅 면적은 505.5제곱미터입니다. 1심은 이 토지 일대에 일본인이 살았다거나 일본인이 토지를 사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온 박 씨 측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등기부상 창씨 개명을 한 A씨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며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국가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 측이 공고된 기간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재산관리대장 등 일부 기재만으로 A씨가 한국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국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국가가 소유권자의 존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 다음 국유 재산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 씨 측은 아마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국가가 정해준 기간 안에 응하지 않았을 터인데 반백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법을 몰라 한순간에 잃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